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를 쉬었더니 한 1년을 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아주 그냥 잘 쉬었습니다. 그냥 한 주를 아무 생각도 없이 저만의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원 오면서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실지 뭐 좋아하시지 않으실지 모르는 탤런트 한 분이 그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말이 기억나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도 선택을 했다면 미련을 갖지 말라고. 내가 미련을 갖는 순간 선택한 것에 올인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길을 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라고. 언젠간 그 길이 또 다른 어떤 길과 만나게 될 거고, 내가 가던 길이 의미 없게 느껴질지라도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또 의미가 되고 또 나를 만들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에이씨, 괜히 고민했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선택의 갈래길에 있잖아요. 여기가 맞아, 저기가 맞아. 근데 어떻게든 내가 그 꿈꾸고 생각하던 것이 있다면 조금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도 언젠간 그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도착할 거다라는 거죠. 다만 고민할 필요가 없고 미련을 갖는 순간 내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왕 선택했다면 똥이든 된장이든 먹고, 똥이어도 맛있게 싸먹고 된장이어도 맛있게 싸먹어서 꿈을 이룰 때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 삶을 후회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에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우리 제자한테 늘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세상이 펼쳐져요. 어, 지금의 생각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큰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측정평가입니다. 이 그림에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네요. 여기는 뭐 같아요?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자예요, 자. 자, 자로 뭘 재죠, 보통? 길이 같은 걸 재거나 뭐 높이, 뭐 키 같은 거 잴 때 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체육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만약 키를 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키를 쟀는데 아주 키가 큰 사람으로부터 아주 키가 작은 사람까지 분포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평균적인 부분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고, 아주 큰 뭐 키가 2m가 넘는 선생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아주 이제 극소수가 될 거고, 뭐 한 130 정도 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뭐 아주 그저보다 작다면 그것도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모아 놓으면 우리나라의 체육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의 평균 키는 한 178이다 라고 얘기하면 178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걸 통계치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봤더니 전국에 있는 체육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명을 가정했을 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그러니까 우리 아직 그건 얘기는 안 했으니까 지점수라고 하는 표준 점수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사이에 100명 중에 약 34명씩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플러스 지점수 1점만큼의 100명 중 34명이 있는 거고, 또 0점으로부터 마이너스 1점 사이에 100명 중에 34명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시 얘기하면 표준 편차라는 건 어떤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요건 좀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아까 178이라고 얘기했어요. 178. 근데 표준 편차가 한 2라고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표준 편차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180이 되겠죠. 여기는 180
182가 될 거고, 여기는 184가 될 거예요. 여기는 176이 될 거고, 여기 174가 될 거고, 172가 될 겁니다. 뭐 더 낮아지겠죠, 거기는. 그럼 요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78보다 2cm 더 큰 180cm 사이에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전체 100명 중에 약 34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통계가. 또 반대로 이쪽에 이제 좌우 대칭인 정상분 복선이라서 178cm보다 작고 176cm보다 큰 선생님이 역시 34명 정도 있다는 겁니다. 약. 정확히 얘기하면 34.13%가 되겠죠. 그리고 180cm부터 182cm 정도 사이에 약 13명 정도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뭐 13.59%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74에서 176까지 사이 범위에 약 13명 정도 위치해 있는 겁니다. 또 이쪽에 182에서 184까지 약 2명 정도, 또 172에서 174까지 약 2명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전체를 1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0명부터 100명까지 100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떤 비율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백분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정중앙이니까 여기는 전체의 반이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50%일 거예요. 50%. 그럼 여기는 여기 50%에서 100명 중 34명에서 이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 몇 퍼센트? 그냥 자연수로만 약 84%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는 84% 13명 정도 앞으로 갔으니까 97%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뭐야? 50%는 내가 50% 키가 178cm라면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전체의 반 정도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84% 내가 키가 180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전체 100명 중 약 84명 정도가 84% 정도가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구나. 한 번 더 얘기하면 97% 백분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전체 100명 중 약 97명 정도가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위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하위 비율. 그럼 내가 97%야 라고 얘기하면 상위는 몇 퍼센트예요? 상위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가공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가 어떠한 뭐 상대적인 비교를 하거나 어떤 절대적인 비교를 하거나 또는 어떤 예측을 하거나 이런 자료들로 활용해 보는 게 바로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측정 평가를 할 때 우리 이제 저희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측정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기초 통계, 이제 기술 통계입니다. 여기서 기술 통계. 여기 보면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이렇게 나오죠. 말 그대로 기술은 있는 거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기술하니까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임용시험을 보는 전체 예비교사 숫자가 4,000명이다 라고 한다면 4,000명의 데이터를 모두 갖고 와서 모두 뭐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뭐 역학 점수를 알아보고 생력 점수를 알아보고 막 점수를 다 안 다음에 뭐 키는 몇 센치예요,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역학 점수는 평균 몇 점이에요, 생략 점수는 평균 몇 점이고요, 표준 편차는 몇 점이에요,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통계예요? 바로 기술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4,000명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4,000명 어떻게 다 모아서 이걸 다 조사할 거예요? 임용시험이 아닌 이상에는. 그거 어렵죠.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특정 학원, 우리 이제 해커스 임용고시 학원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키도 재보고 몸무게도 재보고 그 다음에 역학 시험도 봐보고 생리학 시험도 봐봐서 여러분들의 키와 여러분들의 몸무게, 여러분들의 역학 점수, 여러분들의 생리학 점수를 바탕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임용시험을 보는 4,000명의 사람 중에 일부를 모집단에서 표본을 샘플링한 거예요. 추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추출한 거고 여러분들에게서 추출된 자료를 가지고 키와 몸무게와 역학 생리학 점수를 측정해서 알아봤더니 어떤 평균적인 자료가 나타났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체육교사들의 평균 키는 어떻고 뭐 평균 몸무게는 어떻고 역학 점수는 어떻고 생리학 점수는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면 그게 바로 추론의 통계, 추리 통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야 할 때 이 표본이 전체 집단과 유사해야 돼요. 아주 유사해야 되겠죠.
그걸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본을 추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표본을 추출해서 얻어진 자료가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해야 될 대상들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초 통계 주로 이제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추리 통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를 하게 되면 이제 집단의 어떤 자료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자료들을 모으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아까 자를 가지고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또 역학 또 생리학과 같은 뭐 형성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진단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점수를 추출해내야 될 거예요. 근데 측정을 했는데 측정된 결과가 대상의 어떤 속성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선생님은 키가 몇이고 누구 선생님은 몸무게가 몇이고 누구 선생님은 역학 점수가 몇이고 누구 선생님은 생리학 점수가 몇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키를 잰 줄자가 들쑥날쑥해요. 막 1cm는 여기였다가 2cm는 여기고 3cm 쫙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이 검사 도구는 제대로 된 검사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검사 도구가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아주 대상의 속성을 제대로 잴 수 있는 검사 도구여야 해요. 그런 검사 도구를 우리는 타당도가 높은 검사 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역학 또 생리학 형성평가를 봤어요. 그 생리학 역학 형성평가를 보고 여러분들 얻은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제대로 재졌다면 그 검사는 아주 타당도 높은 검사가 되겠죠. 이 사람의 생리학 능력을 알아보는 타당도 높은 검사, 이 사람의 역학 능력을 알아보는 타당도 높은 검사. 그렇죠? 근데 줄자로 키를 쟀어요. 근데 이제 몸무게도 재보는데 몸무게 잴 때 앞에 올라갔더니 몸무게가 나 65kg이 나왔어. 근데 두 번째 올라갔더니 몸무게가 70kg이 나와. 세 번째 올라갔더니 몸무게가 다시 45kg이 나와. 이건 이 몸무게 이 체중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잴 때마다 결과가 다르니까. 대상의 속성을 제대로 재는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그 결과가 일관성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도구가 타당하고 대상의 속성을 제대로 재고 그 검사 도구로 측정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면 그 검사 도구는 아주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측정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럼 측정된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요? 평가를 해야 되죠.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딱 기준에 맞춰서 이 선 넘으면 합격입니다. 이 선 넘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 뭐 전공점수 합산해서 평균 한 60점 넘으면 합격입니다. 뭐 60점 못 넘으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 준거지향평가예요. 근데 우리 임용시험은 정해져 있는 인원수가 있어요. 그렇죠? 점수를 가지고 컷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수 중 몇 명만 딱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평가는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의 어떤 속성을 밝히고 어떤 통계적 자료를 얻어냈어요. 얻어냈는데 그 자료들이 이제 아까 정상분포 곡선처럼 가운데로 이렇게 볼록해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높은 점수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몰릴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낮은 점수 쪽으로 치우쳐서 몰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린다는 건 집중 경향성이니까 어떠한 경향을 많이 띠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몰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구나 라고 얘기할 거고, 많이 몰리지 않는다면 그런 경향이 많지 않구나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중 경향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경향이 있네는 알지만 이 사람들이 동질적인 특성이야 아니 이질적인 특성이야 이건 판가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를 알아볼 때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분산을 얘기해요. 우리가 평균이라는 게 이제 집중 경향값이고 표준 편차라는 게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중심으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다. 중심으로부터 변수가 많다. 중심으로부터 오차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중심에 많이 몰려있다. 오차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평균이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집중 경향치는 비슷하지만 집단의 이질성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평균은 같은데 그 집단의 특징이 동질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퍼짐의 정도를 우린 분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외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치우쳐져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첨도라는 건 뾰족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의 통계학을 얘기하면 주로 이제 우리 가설검정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추론할 거니까 이거는 모집 표본이 이러니까 모집단도 이렇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표본은 10명이고 모집단은 4,000명인데 10명을 가지고 나타낸 결과를 4,000명도 이렇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10명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10명을 가지고 얻어낸 결과를 비추어 보니 모집단은 이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가설 검증입니다. 근데 내가 한 가설이 실제 참인지 유의한 결과인지 이걸 검증해 보는 걸 우리는 가설 검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설 검증을 할 때 이제 G 검증, 뭐 T 검증, F 검증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규준지향 검사와 준거지향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규준지향 검사는 상대평가예요. 그렇죠? 상대평가에서의 타당도.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는 상대적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분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성을 이렇게 잘 분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타당도 높은 검사는 대상의 속성을 잘 분류, 차이가 나게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도는 한번 분류했다면 분류된 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왜 이래? 아, 아까 그 했던 게 이제 실행되나 보다. 그죠? 맞아. 또 이따 나오겠네? 아무튼 그래서 규준지향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그래요. 그럼 준거지향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준거니까 이제 준거 기준을 딱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대상이 합격과 불합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누느냐. 합격할 사람은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할 사람을 불합격으로 해야 정확히 나누는 거죠. 합격할 사람인데 불합격으로 나눠버리고 불합격할 사람인데 합격으로 나눠버리면 이건 제대로 분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준거지향 검사에서의 타당도에 대한 얘기예요. 결정 타당도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게 한 번 분류를 했으면 또 분류가 일관성 있게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합격과 불합격을 분류했는데 두 번째는 합격이었던 게 불합격이 되고 불합격인 애들이 합격이 돼버렸어. 이러면 어때요? 분류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합격이었다면 두 번째도 합격이어야 되고 첫 번째 불합격이었다면 두 번째도 불합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류가 일관성 있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준거지향 검사에서의 신뢰도, 합치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왔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준지향 검사와 준거지향 검사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하게 될 거고요. 이제 학교에서 측정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 가지고 오신 것처럼 아주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의 어떤 측정 평가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학교 현장에서 평가의 편의를 위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로 평가했겠어요? 객관도, 뭐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 중에 뭘 중요시해서 평가했겠어요? 신뢰도 높은 평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프팅 검사하고 저 리프팅에서 A 맞았거든요. A 맞았거든요. 근데 결국 축구의 리프팅은 무슨 능력을 재는 거예요? 축구의 기능이잖아요. 그럼 리프팅 잘하면 축구 잘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재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경기 중에 막 이런 능력을 재는 게 어려워요. 선생님은 그래서 서클 하나 그려놓고 가서 리프팅 개수 딱 재고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반에서 축구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리프팅은 A란 말이에요. 리프팅은 A인데 너 왜 축구 못해? 그러면 글쎄다. 근데 너 리프팅은 왜 잘해? 그럼 글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그렇게 타당도는 떨어지는데 신뢰도는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의 속성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평가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 하지 말자. 또 열렸네요. 그런 평가 하지 말자라고 해서 한 게 그럼 뭐예요? 아이들의 어떤 수행의 과정들을 평가하자라고 해서 수행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단순히 1회 만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성장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실제 경기 장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타당도 높고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평가가 수행평가, 또 어떤 실제성 평가, 또 여러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향상도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가시면 평가를 되게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이 많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업이 곧 평가고 평가가 곧 수업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바쁘실 거예요. 수기 작업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죠. 컴퓨터 작업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막 이러셔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구성의 원리, 뭐 그 다음에 체육평가의 절차 및 평가의 개념과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추론의 통계학들 이렇게 좀 살펴볼 겁니다. 체육 측정 평가 이해. 자, 여기 보면 측정,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측정, 자로 재는 겁니다. 또는 몸무게를 재는 겁니다. 자, 측정이라는 건 누구의? 측정하는 대상의 어떤 재고자 하는 속성, 이걸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대상의 연구 대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어떠한 측정 장비, 몇 년도에 어느 회사에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떠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 측정 기기가 또 이전 연도에 만들어졌는지 이후 연도에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측정에 대한 결과와 오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히 밝혀놓죠. 언제 생산된, 어디에서 만들어진, 어떤 회사에 어떤 기계에 어떤 모델 넘버를 가지고 만든 결과가 이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후 후속 연구를 할 때는 연구 측정 기기가 발달해서 어느 회사에 어느 나라에 어느 기계에 뭐 이게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도구가 대상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키를 재면 뭘로 재요? 요즘 그 학교나 보건소 이런 데 가면 탁 위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촥 측정해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위암 그 신장암 수술 받으실 때 탁 재러 가셨는데 어머님이 키가 되게 작으시거든요. 한 150 좀 안 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살짝 키가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의 속성을 정확히 재야 되는데 측정자가 또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정확히 측정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옆에 간호사가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똑바로 서 계세요. 그러니까 탁 측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물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숫자를 부여해서 그 속성을 재려고 하는 객관적인 과정이다. 키는 몇 센티미터입니다.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다. 역학 점수는 45점입니다. 뭐 생략 점수는 67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측정 대상, 인간의 개인차 및 변산을 말한다. 변산이니까 흩어진 정도죠. 사람들의 개인차가 각양각색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대상의 속성들이 잘 구분된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그 변산 정도가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속성이 잘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체육 영역에서의 측정의 대상은 주로 뭐로 하느냐? 우리는 심동, 인지, 정의적 영역에 조화로운 인간을 만드는 게 우리 교과의 어떤 핵심적인 목표고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재야 돼요? 심동적인 영역,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을 다 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현장 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이용해 측정되면 되게 직접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심동적 영역이라면 여러분들 딱 떠오를 때 뭐죠? 신체 능력, 체력, 운동 기능 뭐 이런 것들 재는 거잖아요. 그럼 체력을 잴 때 실험실에서 재는 게 정확해요? 현장에서 재는 게 정확해요? 현장에서 재는 게 정확해요? 실험실 이봐요. 이봐요. 심폐지구력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야 너 운동장 1500m 뛰어. 그러고 나서 시간으로 딱 돼서 너 심폐지구력 좋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현장에서. 근데 너 일로 와봐. 체육과학기술연구원에 들어가지고 자 가스 분석기 해가지고 뛰어봐 했더니 체력 검사 심폐지구력이 안 좋게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게 더 정확해요? 실험실이 정확하죠. 그래서 실험실 검사가 아주 정확한 타당한 검사인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실험실 검사가. 그쵸, 준거가 되는 거예요. 준거. 그러니까 준거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왜 얘를 준거라고 얘기해요? 실험실 검사를.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든 기계예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그래서 뭘 했어요?
공인했어요. 그래서 공인된 검사예요. 그래서 공인된 검사가 준거 검사가 되는 거고요. 이 준거 검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험실 검사 결과가. 그럼 현장에서 재는 검사, 우리 심폐지구력 뭐 어떤 검사예요? 뭐 오래 걷기 달리기 하던가, 뭐 스텝 테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요즘에 이제 왕복 달리기 하잖아요. 근데 그럼 요 검사 결과가 나온 검사 결과 A하고 요 실험실 검사 B하고 이 둘 사이에 상관을 알아봤어요. 상관이 아주 높아. 이러면 어때요? 실험실 검사만큼 현장 검사도 타당하네. 근데 실험실 검사 가려면 과학기술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차비며 비용 많이 들죠. 이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이죠. 실용적이죠. 그래서 실험실 검사하고 현장 검사의 어떤 상관을 통해서 그 상관이 높게 나타나면 이 검사 대신에 얘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체력이라든가 운동 기능을 검사 측정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이 어떠한지, 운동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거죠. 인지적, 정의적 특성. 여기 보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특성으로 검사지나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지적 능력 뭘로 측정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주로 하죠. 우리 이제 수행평가하면 이제 어떤 문장을 작성하고 또 서술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정의적 영역은 뭘로 해요? 거짓말 탐지기요? 그래요. 거짓말 탐지기도 좋아요. 근데 학교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없어요. 복장, 태도. 우리 재성이가 오늘 신났어요. 오늘 엄청 신났어요. 왜 신났냐면 드디어 학교에서 하복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하복이. 동복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원래 오늘 그 교복 입고 가는 날에서 어제 제가 다 다려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빠 안 다려도 돼.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하복 입고 가면 돼. 신났어요. 일주일 내내 체육복 입고 간다고. 네. 그럼 복장은 어때요? 괜찮 잘한 거잖아요. 그 정의적이. 근데 애가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네. 아주 지랄 맞아요, 성격이. 그러면 뭐 어때요? 복장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가 스포츠 활동 중에서 뭐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지, 뭐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뭐 이런 어떤 공정한 행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아주 객관적인 결과로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누구는 누구는 봤는데 굉장히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 누구는 봤는데 이게 공정한 행동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객관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평가자 간에 일치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또 측정의 절차 보면 우리가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뭐 측정 대상의 속성이나 행위의 구체를 하고 어떤 걸 측정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용시험을 보는 예비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의 점수를 알아보고 싶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정의를 하고, 뭐 어떻게 수치를 부여하겠다, 점수로 수치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검사예요. 자, 측정은 수치를 부여하는 거지만 검사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검사는 대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도구니까, 대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재려면 그 검사 도구는 타당한 검사 도구여야 하고요. 대상의 속성을 쟀다면 그 속성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도구는 아주 신뢰로운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필검사를 했어요. 지필검사를 통해서 인지적 영역을 평가했는데 1차 평가했을 때 점수하고 2차 평가할 때 점수하고 3차 때 평가 점수가 아주 일관성 있어요. 그럼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근데 나는 이 지필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체육의 정의적인 영역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정의적인 영역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그냥 다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능력을 재고 싶은 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을 재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의적인 능력이 뛰어난 애들보다 인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좋은 점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건 검사 도구가 대상의 속성을 제대로 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검사 도구가 되는 거죠. 이러면 타당한 검사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면접을 통해서
대상의 어떤 속성을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임용시험 볼 때, 2차 시험 볼 때 이제 면접을 볼 겁니다. 면접을 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거 이럴 거죠. 저는 개차반으로 막 가르칠 겁니다. 제 소신껏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의 신념들이 아마 이렇게 표출을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임용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가르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면접 볼 때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표출하시면 될 겁니다. 수행력 검사, 뭐 우리 수업 실연뿐만 아니라 이제 임용 실기도 보실 거고요. 뭐 악력계우 트럼들 우리가 이거 체육 입학할 때 했었죠. 검사 종류 숫자로 나타내는 양적 검사도 있었을 거고, 뭐 우수함, 아주 우수함, 최고 우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질적인 변인을 양적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평가도 했을 거예요. 자, 검사했어요. 정보가 수집됐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그냥 막 쓸 수는 없겠죠. 그 수집된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집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우리는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90점 맞았어요. 어때요? 잘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뭐예요? 1000점 만점인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죠. 9점 맞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제가 어디다 기준을 줄지 모르니까 10점 만점이에요. 잘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는 검사 점수에 대해 해석하는, 즉 가치 판단의 과정인데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탁 둬서 이걸 가지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특정 집단의 능력들을 비교해서 내 위치를 판단해 볼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를 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양적인 자료를, 숫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규준지향 평가와 준거지향 평가예요. 규준지향 평가는 뭐냐면 표준화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000명 전체가 모집단이잖아요. 모집단 중에 해커스 임용고시를 보는 학생들 중, 나는 해커스 임용고시를 보는 학생들 중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 뭐 무슨 고시학원, 무슨 고시학원, 무슨 고시학원 있을 텐데, 각 고시학원들마다 또 여러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체육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서열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딱 그 분포를 보고 거기에서 나의 위치를 판단해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임용시험을 본 4,000명의 대상으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단위 표본을 통해 얻어진 어떤 검사 점수의 백분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수준의 기준을 이용하여 자신의 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면 임용시험을 보는 4,000명의 학생들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운동, 역학 점수를 알아봤어요. 만점은 80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인원수 4,000명은 전체 인원수고요. 만점은 80점, 빵점, 평균은 한 40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걸 가지고. 근데 이 점수에 따라서 인원수의 비율을 쭉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4,000명 중에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범위로 얘기하면 4,000명 넘어가니까 1,000명을 합시다. 1,000명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전체의 5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840명이라는 거, 여기까지가 970명 정도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대략 표준 편차가 80점 너무 큰가? 여기 너무 크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 60점 정도, 60점, 64점, 68점, 76점, 뭐 52점, 44점 이렇게 합시다. 그럼 내가 아마 한 68점 맞았어요. 이렇게 68점. 그럼 난 전체 인원수 중에 한 몇 등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60등? 여기까지가 840명이니까 밑에가 840명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160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나 전체 인원수 중에 한 160등 정도 하겠구나. 비율로 얘기하면 한 16%, 상위 16% 안에 들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뽑는 인원수가 15%만 뽑는데 15%. 그럼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몇 퍼센트였어요? 여기가 16%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몇 퍼센트예요? 나머지 이쪽은 84%란 말이에요. 요 부분이. 근데 기준이 지금 15%라면 요 파란 선이 16% 기준선이니까 15%라면 요거보다 또 오른쪽으로 좀 더 위쪽에 있겠죠. 68점을 넘어서는 점수가 되겠죠. 뭐 정확히 모르지만 한 68.5점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68.5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컷이 되는 거예요. 기준 컷이 되고 15% 딱 뽑히고 나는 68점이어가지고 16%에 들어가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69점 맞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15%보다 더 안쪽에 위치하겠죠. 그럼 난 컷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합격이 될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분류하고 선발하는 게 바로 기준지향 검사예요. 그쵸? 근데 뭐 이거는 어때요? 어쨌든 점수가 이렇게 나타났지만 점수를 아주 잘 맞아도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점수를 아주 잘 못 받았는데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왜? 평균이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면 평균이 막 70점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뭐 4.5야. 그래서 74.5 여기는 79 이렇게 돼. 79 이렇게 돼. 그러면 종전 시험에서는 내가 69점 맞았으면 합격인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 높아지는 바람에 69점 맞아도 평균 반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임용 다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라면 최소한 내 점수가 15% 안으로 들어가려면 74.5니까 한 75점, 막 76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불과 한 3, 4년 전에 임용시험 점수가 그랬어요. 전공 점수도 막 70점 다 넘어가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점수가 확 이제 떨어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대단히 표본을 통해 얻어지는 어떤 검사 점수의 100분위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수준의 기준을 이용하여 자신의 검사 점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임용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미국에다 쓰고 어디다 쓸 수는 없는 거겠죠. 여기 보면 고3 남학생의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미리 설정되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지방률을 측정하여 국가 수준의 기준에 비춰 자신의 비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고3 남학생의 체지방률의 기준에서 50, 100분위 수가 20%일 때, 그러니까 50, 100분위 수가 20%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50, 100분위, 여기 50, 100분위는 여러분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네, 이거 외워두시면 자 여기 한 번만 할게요. 여기가 50, 100분이에요. 여기 가운데가. 그럼 왼쪽으로 34.13%를 빼면 여기 몇이에요? 15.87%죠. 15.87%. 자, 여기는 15.87%, 13.59% 빼면 몇이에요? 2.28? 2.28? 네. 그쵸, 2.28이죠. 자, 요게 잘 보세요. 자, 2.28%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영역일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해당하는 영역, 여기가 몇 퍼센트? 2.28%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15.87은 여기 2.28% 13.59%를 더했더니 몇 퍼센트가 됐어요? 15.87%가 됐어요. 그럼 15.87%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노란색에서부터, 정확한 표현이에요. 노란색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15.87%예요. 그럼 다시 또 34.13%까지 또 더 왔어요. 그럼 여기가 몇 퍼센트가 돼요? 50%죠. 50%는 어느 영역이에요? 노란색, 빨간색 다 지나서 여기까지가 뭐야? 50%란 얘기죠. 또 추가적으로 여기 34.13% 더 갔어요. 그럼 몇이에요? 여기는 84.13%예요. 그럼 여기 84.13%는 끝에서부터 요 전체 영역이 84.13%라는 얘기죠. 그쵸? 하나만 더 합시다.
이런 거. 자, 그럼 여기는 13.59%가 몇이에요? 97.72%죠. 그럼 97.7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7.72%인 거예요. 그럼 내 100분위가 50백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디 있는 거야? 딱 평균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쵸? 네. 그래서 50백분위 수가 20%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50백분위 수가 여기 50%가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 20%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어떤 학생의 체지방률이 20%라면 이 학생의 체지방률은 우리나라의 전체 고3 학생들 중 어디에 위치한다? 중앙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지방률을 알아봤더니 50백분위가 20%라는 거죠. 체지방률이. 근데 내가 체지방률을 쟀더니 20%가 나왔어. 그럼 나는 어디 위치합니까? 나는 우리나라 모든 중학생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는 체지방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의 체지방률을 가지고 어디에서 알아본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서 나의 상대적 위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 준거. 준거는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평가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준거에 비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평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중학생, 여학생의 건강을 기준으로 할 때 1600m 오래 달리기 기준을 1분 30초라고 딱 재놨어요. 그건 1600m 달리기를 쭉 했는데 즉 1600m 달리고 나서 탁 컷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분 30초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30초 이내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건강한 아이들인 거죠. 근데 10분 30초를 넘어선 아이들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10분 30초라는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요걸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니까 이거는 뭐야? 10분 30초를 넘어서는 아이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분 30초보다 작은 시간을 단축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서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집단일 때 그럴까요? 어떤 집단은 10분 3초보다 아주 짧은 기록이 나왔어. 좋은 기록이 나왔어. 그 집단은 굉장히 건강한 집단인가 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근데 어떤 집단이 10분 3초를 다 넘어갔어. 이들 집단은 좀 건강하지 않고 좀 비만한 집단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어떤 교육적인 성취는 어때요? 어떤 10분 30초라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 기준을 잡았지만 우리가 뭐 점수를 80점이라는 기준을 잡았다. 그럼 80점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게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교육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넘기 좋아요? 기준을 넘어서게 하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좀 바람직하죠. 이 기준만 넘어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했죠? 그럼 평가 어떤 거 하셨어요? 운전면허 시험, 그렇죠? 뭐 컴퓨터, 뭐 이런 자격증 시험, 이런 거 대부분 다 절대평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검사의 목적입니다. 네, 주로 검사는 검사를 왜 해요? 자기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인라인 이제 어제 기록을 쟀는데요. 10km, 매주마다 10km씩 타거든요. 어제 드디어 평속 22km 도달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 20km대였는데 22km. 근데 20km 탈 때까지는 체력이 남았거든요. 어제 22km 탔더니 죽겠는 거예요. 네. 근데 왜 22km 탔냐? 코치님한테 물어봤어요. 코치님, 인라인 마라톤 하는데 41km 얼마나, 평속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나 20.8km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 아버님, 41km는요 보통 1시간 이내 다 탑니다. 선수들은요. 그럼 평소가 한 30km대에서 40km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에? 난 20km대인데? 근데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난 이게 한계치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건 그래도 내가 아직 성장할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막 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2km 능가하고. 그래서 뭐요? 검사를 해서 매주마다 측정된 어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러니까 매주마다 단축하고 있으니까 매주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체육 수업 시간에 운동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교사가 평가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검사 점수를 확인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학기 초에, 학년 초에
여러분들 뭐야? 수행평가 척도안을 아이들에게 공개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수행평가 척도안을 바탕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 준비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향상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는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다면 진당평가가 될 것이고, 중간에 한다면 형성평가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총괄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들은 보통 사전 사후 평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 간에 뭐가 얼마만큼의 향상이 나타났는지, 이 향상은 뭘로 나타나요? 향상은 점수로 나타날 텐데, 측정자가 잘못 측정하면 향상이 나타나나요? 측정 대상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향상이 나타날 거죠. 그걸 이제 우린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제대로 측정하면 그 아이들의 노력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 평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이 나타나는가를 평가에 넣어주면 아이들은 어때요? 비록 기량은 떨어지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향상이 나타나니까 체육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임하게 되겠죠. 성취 수준을 평가. 성취란 정해진 기간 동안 연습하여 측정 시점에서 수행되는 최종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 성취 수준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성취가 나타나는 것이 교수자의 능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 100m 달리기, 우리나라 육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외국이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 순수한 동양인 한국인이 아니라 어떤 약간 흑인의 피가 혈통이 같이 흐르는 이런 어떤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16살, 뭐 17살, 막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막 꽃피면서 막 엄청난 성적을 보이다가 오히려 실업팀에 들어가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혹시 육상 여자 중고등학교 때 엄청난 기량으로 막 TV 매스컴에 집중을 받은 양혜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혜빈이라는 선수가 거의 막 같은 이제 중고등학교 뛸 때 거의 한 바퀴 차이씩 막 내고 그랬어요. 막 한 바퀴 차이다 다 따라잡아요, 얘는. 그래서 와, 차세대 우리나라 유망주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실업팀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등수에도 못 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제 만기할 나이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육상은 청소년 때가 정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쇠락기를 걷는 건지, 아니면 교육의 어떤 훈련 트레이닝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어떤 물음표를 던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육상의 어떤 뭔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수행력이 향상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수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이 제대로 안 나타났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교수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교수법은 잘했는데 아이들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향상도 측정. 자, 향상도는 어때요? 이전보다 이후에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정해진 한 지점과 이후 시점에서 측정된 수행력의 차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정해진 한 시점이니까 사전 검사가 될 거고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점수 간의 차이가 바로 향상도가 되겠죠. 사전 검사 점수에 10점 받았는데 사후 검사 점수에 20점 받았다. 그럼 몇 점이 향상된 거예요? 당연히 10점의 향상이 보인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향상도 점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향상이 이루어지나요? 운동할 때 초기에는 푹 향상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숙련자가 될수록 향상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주로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좀 그려지죠. 향상의 그래프가. 그래서 운동을 실력이 좋아질수록 향상의 정도는 어때요?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나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어떻게 기대해요? 이렇게 향상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수학 체감의 원리처럼 정해진 토양에 씨를 많이 뿌린다고 해서 수확량이 비례하여 많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해진 토양에 영양분의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에 향상되는 정도와
숙련자가 향상되는 정도의 차이는 어때요? 다르죠. 네, 이걸 우린 무슨 효과라 그래요? 천정에서 평평해진다 해서 천정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정 효과 문제점 보면 사전 검사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 비해 향상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사전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향상될 수 있는 범위가 높은데 사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향상되는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검사에 높은 검사를 받은 학생과 낮은 검사를 받은 학생에게 동일한 단위가 부여되는 것은 어때요? 얘는 10점이 향상됐어. 얘는 1점이 향상됐어. 그 얘는 1점이 향상됐고 얘는 10점이 향상됐고 얘한테 좋은 점수를 줘야 되겠죠. 왜? 얘는 10점인데? 동일한 연습 시간, 동일한 노력 투입. 근데 얘는 10점, 얘는 1점.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우리 체조라든가 다이빙에서 고난이도의 기술을 시도할 때 기본 점수가 높은 것처럼 뭐를 줘요? 가중치를 부여해줘야 되겠죠. 자, 검사는 또 진단의 목적도 갖고 있어요. 학생들이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 내용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여러분들이 형성평가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의 진단평가 자료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7, 8월 달에 영역별 문제풀이 문제의 난이도를 이제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난이도를 결정하겠죠. 뭐 난이도라고 해봐야 최대한 임용시험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게 난이도일 거니까. 학생들이 개인차를 확인하여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절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처방. 학생들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같이 모여서 답안지 채점하고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를 제가 직접 채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맞춘 답이 최대한 정답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좋은 거고, 이제 저는 그런 걸 이끌어내고 싶죠. 왜 이런 답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빈칸을 남길 수 없어서요, 선생님.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빈칸을 남길 수 없어서 아무거나 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피드백을 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오답이라면 그건 얘기할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논리적인 전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게 답이 찾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그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복귀해보고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걸 맞췄는데 누구는 또 이런 걸 틀리는구나.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건 틀리는구나.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역시 모르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더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사고방식과 논리적인 어떤 인지구조와 또 상대가 가진 인지구조에 대한 서로 모델링하고 배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처방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을 보다 향상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뭐 검사라는 게 다 그런 이유니까. 그 다음 성적 부여. 성적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는 객관적이면서 공정해야 한다. 여기 보면 학교에 실시되는 체육과의 수행평가는 평정척도의 검사를 이용한다. 평정척도라니까 뭐예요? 평가 기준표예요. 평가 기준표. 그럼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할 거야. 근데 다은이 딱 평가하는데 다은이 이쁘니까 만점. 영대 멋있으니까 만점. 그럼 누구야? 안 멋있는 사람 없으니까 종이 너 못생겼으니까 빵점.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기준이 그때마다 바뀌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종이 너도 잘생겼으니까 만점. 이러면 좋죠. 예. 근데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대상이 다름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평가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대상이 다르더라도 이리 흔들리면 이렇게 되고 저리 흔들리면 저렇게 되니까 둘이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야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딱 스트라이크 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기준은 어때요? 명확한 거예요. 안에 들어오면 스트라이크이고 나가면 볼이에요. 근데 자꾸 스트라이크인 것 같은데 심판이 볼이라고 부르니까
예. 아니,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넓으냐? 그래서 심판이 줄여 또. 줄이니까 아까는 스트라이크 불러줬던 게 이제 또 볼이야. 그 아까는 스트라이크다 이게 또 볼이냐 그래 이게. 아, 너무 넓다면서요. 뭐라 그러는 거야 심판이.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또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부여도 마찬가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해야 되겠죠. 평정 척도를 개발할 때 개발된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비전공자가 평가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평정 척도의 내용을 분명하고 객관화시켜야 된다. 분명하고 객관화시켜야 된다. 평가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한 평정 척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하고 검사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점수를 알려줘. 교사가 스스로 검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구 자유투 평가입니다. 농구 슛평가예요. 슛평가인데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했습니다. 5개 중에 몇 개를 성공하냐? 네, 5개 중에 몇 개를 성공하냐? 이거 1회 평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확률을 쟀고요. 그 다음에 자세평가로 5개의 어떤 척도안을 나눠서 질적평가를 했어요. 근데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과학고를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입니다. 평가를 했는데 자세 점수가 C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개가 다 만족스러우면 A, 4개면 B, 3개면 C인데 얘는 C가 나온 거예요. 자유투 성적도 확률은 좋았지만 어쨌든 합산 점수가 B인가 B가 나왔어요. 얘는 모든 게 다 A 받아야 되는데 B가 나온 거예요. 학부모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B예요. 얘 갖고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네, B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B니까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딱 보고 이제 질적평가에서 이제 C가 나왔으니까 이게 왜 C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가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을 무게중심을 아래서부터 위로 그 힘을 이용해서 던지되 손끝으로 공을 채면서 던지는 겁니다. 해서 이 기준 두 가지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C를 준 겁니다. 증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 있어요? 다시 시험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촬영된 촬영 자료가 있습니다. 딱 보여줬어요. 자, 다른 아이들 한 거 딱 보여주고, A 받은 아이 보여줬더니 두 개가 딱 명확하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C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다시 시험 보러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근데,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기회를 못 주겠더라고요. 더 공정해야 되니까. 교육 프로그램 평가. 학기 초에 실시되는 검사를 통해서 교사는 과거 체육 수업에 사용했던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학기 말에 실시되는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실시했던 체육 수업 프로그램 효과가 있었는가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분류와 선발을 할 수도 있겠죠. 보면 효과적으로 교사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피검자들이 유사한 능력 집단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너무 이질적인 집단이면 이미 그 검사를 통해서 이미 대상이 능력이 다 구분되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분류되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내가 교수법의 효과다 뭐 어떤 훈련의 효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벌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동질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동질 집단에게 어떤 실험적 처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검사 학생들이 유사한 능력 집단을 분류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분류를 위한 기준점이 적절한지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검사는 미래의 수행력을 예측하는 데도 중요해요. 여기 보면 뭐 여기 엘리트 선수들의 최대 산수업 치량이나 불안 수준을 통해서 경기력을 예측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트 선수들의 최대 산수업 치량이 높은 선수들 그 다음에 평상시 어떤 특성 불안이나 상태 불안 수준을 측정해서 실제 시합 장면에서 나타나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을 재보고 우리가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건데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검사를 해요. 뭐 그건 이제 그 당시에 느끼는 거니까 검사 문항도 20문항 밖에 안 돼요. 특성 불안 20문항,
상태 불안, 승분 불안 해가지고 한 10분 남짓 정도밖에 안 걸렸죠. 우리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잠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느낌. 근데 이제 보면 어떤 경향성이라는 게 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보다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요. 처음에보다 시험이 임박해지면서 다시 좀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또 그때 저번 모의고사 때 점수가 낮았는데 이번에 볼 때는 또 되게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번에 점수가 높았는데 이번에 또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신의 어떤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수준을 점검해 보고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이제 느껴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수준이 높아졌을 때 시험 점수가 낮게 나타나더라. 반대로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을 때 시험 점수가 높게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불안 수준을 낮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피부 두겹 검사를 통해 측정된 체지방률을 통해서 건강 정도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피부 두겹 검사하고 이 사람의 어떤 체지방량과 어떤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꿈나무 선발을 위한 체력 검사를 통해서 미래의 선수의 성공 정도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 이제 축구왕 슛돌이에서 나왔던 우리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기서 어떤 특출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가 미래에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게 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